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기 이제 서유럽 봉건 사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서유럽의 이 게르만족이 이제 이동을 해왔다 그랬어요. 그 게르만족 이동을 해오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이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족이 들어갔죠. 훈족, 네. 훈족은 흉노족이라 일족이라 했죠. 흉노의 한 일족이라고 했어요. 이 네. 훈족이 이 게르만족을 갖다가 이 효과네요. 압박하니까. 네. 압박을 하니까 얘네들이 밀려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유럽으로 밀려왔다고 했어요. 유럽을 압박하고, 이 당시 유럽은 이제 서로마죠. 서로마. 그래서 결국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르만족이 이제 유럽 땅에다가 자기들의 나라들을, 여러 개의 나라들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만드는 게 뭐 프랑크 왕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동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뭐 서고트 왕국, 이런 여러 개의 그런 이제 게르만족 왕국을 만드는데,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제일 힘이 세가지고 나머지를 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다 뭐 통합을 시켜버렸다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 프랑크 왕국이 힘이 세게 된, 세력이 크게 된 이유가 뭐냐? 가까워서. 일단은 그렇죠. 이동 거리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의 힘이 가장 셌고, 그리고 바로 종교를 갖다가 그리스도교로 막 변신을 그리스도교로 쫙 변신을 해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지배하던 그 서유럽 지역에 정복당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크 왕국도 그리스도교를 싹 바로 바꿔가지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덜했다, 반발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크게 세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유럽에서는 이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분리된다 했어.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로 분리된다 그랬어. 왜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상파괴령, 성상파괴령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교회가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죠. 멸망을 해버려요.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로마가 있잖아요. 동로마 제국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동로마 제국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라 했어요.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이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게르만족이 막 쳐들어오고, 저 이제 사산 왕족 막 이게 페르시아가 힘을 키우고 하니까 못 사는 서유럽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동서무역의 중심지인 저 비잔티움으로 로마에서 수도를 옮긴다 했어요.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나라 이름을, 수도 이름을, 도시 이름을 바꾸고 거기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옮겨간 게 이제 그게 동로마 제국이고, 그게 이름을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두 개로 또 갈라진다고 했어요. 일단은 이제 이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갈라지는데, 왜 갈라지느냐? 갈라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 또는 성상숭배 금지령이라고도 하고, 또 같은 말로 성상파괴령이라고도 해요. 성상파괴령.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야기했잖아. 하느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본딴 어떤 모든 동상과 그림들을 다 없애버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소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 게르만족한테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딴 뭔가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거를 이 상상숭배 금지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그때 말했지만은 이 비잔티움 제국 이게 이제 황제가 말이야. 황제가 그때 자기들 이 로마 교황이 로마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은 교황이라 했죠, 그죠? 로마 교황이 그때 게르만족이 막 침입할 때 좀 도와줘 했는데 자기들도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하고 막 싸운다 해가지고 군사 조금 보내주놓고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니까 응? 이 로마 교황은 비잔티움 제국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대신 누구를 나의 바통으로 삼나 하다가 보니까 프랑크 왕국 얘네들 좋아. 얘네들 힘도 세고 말이야. 응? 네. 힘도 세고 그리스도교를 믿고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이제 예전 소로마 제국을 거의 다 땅을 다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한테도 말이야 따뜻하게 모시고 하니까 이제는 니네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동로마 교회는 여기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동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교회.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성산들을 다 파괴했어요. 여기는 성산을 파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서로마 교회와 프랑크 왕국이 서로 이렇게 파트너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은 다시금 옛날에 그런 서로마 제국이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때 프랑크 왕국에 카룰루스 대제라고 있었는데 아주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거의 서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이렇게 이 교황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줬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이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쪼개진다 했죠. 네. 왜 쪼개지느냐? 서로 내분이 아니라 이 카를로스 이제 대제가 아들이 세 명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는 이 게르만족의 풍습에 따라서 아들한테 똑같이 땅을 나눠줘야 됐기 때문에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동프랑크가 독일이 되고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되고 중프랑크가 이탈리아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복습을 했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중세에 대해서 아주 또 중요한 부분 봉건제도 중세의 봉건제도를 알아볼 거예요. 중세의 봉건제도 이게 왜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네.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중세의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중세 봉건제도가 왜 생기냐 그러면 이 게르만족이 이렇게 유럽에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프랑크 왕국과 이제 교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 이따가 갑자기 이제 노르만족이라는 저 북유럽의 바이킹족들이 이제 이 프랑크 왕국 쪽을 공격을 해온 거예요. 공격을 막 해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르망족의 이민족의 침입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던 거야. 네. 이 바이킹들은 굉장히 또 이게 빨라요. 빨라가지고 막 어떤 마을을 약탈하고 막 했다가 이 사람들이 뭐 군대를 모으거나 병사를 모아서 이제 잡으러 가려 그러면 미 없어. 또 그 다음 마을로 가 있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다 주변에 이 서유럽 전체가 피해를 다 보게 되었어. 그래서 뭐냐면 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노르만족의 공격에서 내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역에 이렇게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을 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사가 되어가지고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 세계를 갖다가 만든 거야. 내가 있는 지역에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백성들은 힘이 없는 백성들은 노르만족들이 막 약탈해서 공격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냥 막 죽는단 말이야. 죽고 이러니까 이 힘없는 백성들은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힘 있는 기사들한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주들은 이 그런 백성들을 갖다가 보호를 해주기로 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냥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나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이런 그 계약을 맺게 돼. 자, 그래서 보면 옆에 저 그림 보세요. 그림 일단은 이게 중세의 봉건입니다. 중세의 봉건 사회인데요. 봉건 사회 자 일단 왕이 있어. 왕이 있고 이게 아까 말한 힘 있는 기사들. 힘 있는 기사들 이걸 갖다 우리가 영주 또는 제후라고 했어요. 제후.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의 어떤 우리의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때는 이게 왕한테는 군대가 없었단 말이지. 왕한테는 군대가 없었고 그냥 이런 힘 있는 기사들 이 밑에 이제 얘네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군대들을 병사들을 다 지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왕은 얘네들한테 이제 벼슬을 주는 거지. 뭐 공작, 백작, 부작 그 이제 그 힘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의 신하로 임명을 하노라. 그리고 대신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내가 언제든지 부를 때 나의 부름을 받고 나를 위해서 싸우라. 그러니까 이 왕은 만약에 노르만족이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오면 그 영주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를 빨리 모아가지고 쟤네들을 무찔러라 이러는데 이제 근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할 사람 없잖아 영주들. 그래서 왕들이 뭐냐면 이 영주들한테 땅을 줘요. 땅을. 이 영주한테 주는 땅을 바로 장원이라 그래. 장원. 이제 땅을 주는 거야. 땅을. 응? 땅을 주고 또 얘네들은 또 이 땅을 내가 또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또 밑에다가 이제 또 작은 한마디로 이제 작은 영주죠. 그냥 역시나 기사들이나 뭐 이때는 이제 밑에 아까 여러 명의 그런 기사들을 둬가지고 왕한테서 받은 땅을 갖다가 이제 자기 이만큼 땅을 갖다가 왕한테서 받았으면 이걸 떼주는 거예요. 기사들한테 요만큼 이렇게 밑에 있는 기사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왕은 이 영주한테 땅을 갖다가 이제 주면서 간섭을 못해. 이 땅에서는 영주가 자기가 거의 그냥 왕인 거야. 작은 규모의 그냥 이게 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영주가 밑에 또 이 기사들한테 땅을 또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또 그 작은 땅에 이 기사가 또 내가 왕이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밑으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왕에서 여기 기사까지를 주종관계라고 해요. 주종관계.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 따르는 관계. 그러니까 이 주군으로 모시고 내가 충성을 다해주고 여기도 주군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해주고 얘네들은 얘한테 땅을 주고 얘네도 얘네한테 땅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해요. 쌍무적 계약관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쌍무적 계약관계.
그러니까 중세 봉건 제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쌍무적 계약관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니한테 땅을 주고 니는 나한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서로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란 거죠.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계약을 안 지키면 이거는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왕이 있는데 내가 얘한테 야 우리 빨리 와서 군사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줘. 군사를 갖다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빨리 보내는데 그 영주가 안 갔어. 군사를 안 모았어. 그럼 이 계약관계는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쌍무적, 그러니까 둘 사이에 주군과 밑에 있는 봉신 사이에 봉신 사이에 이 계약에 의한 관계가 바로 중세 봉건 제도의 가장 핵심이다. 핵심 1번이에요. 1번.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군은 봉신에게 땅, 자문을 주고 이제 봉신, 즉 임명받은 신하는 땅을 받은 대가로 주군한테 충성을 다한다. 충성을 맹세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그런 이 계약이나 의무를 안 지키면 이 계약은 끝이 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 A 기사, B 기사, C 기사가 있는 거야. 이 이제 영주가 A, B, C하고 여기가 이제 뭐 여기 정수 백작이 있었어. 정수 백작인데 요 A 기사, B 기사, C 기사한테 이렇게 이제 이 봉신의 관계를 갖다가 했어. 근데 얘네들 둘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얘네들 둘이가 서로 싸우는 거야. 이제 싸우면서 이게 백작한테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A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왕은 계약관계에 의해 가지고 A한테도 다른 데서 군사를 보내줘야 되고 B한테도 다른 데서 군사를 모아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온 거잖아. 다 자기가 이렇게 밑에 있는 자기 신하를 임명한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정수백작은 이제 그러니까 첫째 장남한테는 군사를 모아서 일로 지원해주라고 그러고 둘째한테는 군사를 모아서 일로 지원해주라고 그러고 이런 일도 발생을 해요. 근데 군사를 안 보내주면 이제 얘가 계약이 파기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란다고 얘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무튼 그렇게 계약적인 관계였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보면 저기 왕관 그림 있죠? 왕관 그림 보면 이때는 이렇게 이제 영주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교회가 있어. 교회와 그리고 이제 또 대주교, 그러니까 이제 교황, 그러니까 교황은 아니고 대주교는 곧 이제 교황이 임명한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이제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유럽에는 제일 높은 그리스도교의 제일 높은 사람은 교황이에요. 교황이고 여기 보면 뭐 프랑크 왕국 또 여러 몇 개 이렇게 이제 왕국들이 있단 말이죠. 왕국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각 나라에서 제일 높은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가들이 있어. 대주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대주교들은 이제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왕은 이제 그런 교회와 대주교한테도 이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땅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땅을 나눠 주는데 실제로도 기사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 농사를 못 지어. 기사들은 어떻게든 이 다른 데서 자기 땅에 쳐들어오는 그런 이민족들에 대해서 싸움만 잘할 뿐이지 농사는 못 져.
그럼 농사를 지을 누가 농사를 지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여러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요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아까 말한 백성들이 이제 이민족들이 막 마을에 와서 막 이렇게 죽이고 약탈하고 이제요 뭐 빼앗아갈 때 얘네들은 도움을 못 받으니까 여기 있는 기사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내 땅에 너희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라. 내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농노라는 거예요. 농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장원제라고 해요. 아까 우리 말한 장원 있지, 그죠? 그 땅을 장원이라 했는데 이 장원제라는 거는 거기 보면 이제 이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예요. 농노와의 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주는 농노를 보호해주고 농노는 영주한테 세금을 바치거나 그러면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장원제라고 해요. 장원제. 영주와 농노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저 한국 살 때도 삼국시도 뭐 비슷한 거잖아. 걔네가 뭐 이렇게 땅을 주고 거기서 니네들 그 땅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세금 바쳐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귀족이죠, 귀족이 내가 그 지역에 내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한테 이거는 농사를 지어서 내한테 세금 바쳐. 대신 내가 너희들은 보호해줄게.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보면. 핵심은 이제 아무튼 여기 이제 주종관계의 쌍무적 계약관계. 중세 봉건사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종관계에 의한 쌍무적 계약관계. 그러니까 주종관계는 아까 왕부터 이 영주 제후부터 기사까지 이 이제 위에 상위층을 주종관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하위층, 요 밑에 이제 백성들은 장원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중세 봉건 사회의 특징 두 가지예요. 알겠죠? 네. 그 뒤에 보면 이제 중세 봉건 사회의 성립 보면 주종 관계와 장원제 뭐죠? 주종관계와 장원제. 자, 승립 배경은 왜 똑같은 건데 이거는 얘네 거구나. 다시. 그러면 여기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여기 이제 영주의 성이 있어. 영주의 성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연못도 있고 농사 짓는 이 마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장원제라는 거는 이제 공신이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 임명받은 신하가 내가 충성을 한다고 맹세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장원이라고 하고, 이 장원을 가진 사람을 영주라고 해요. 그 영주는 아까 말한 이렇게 얘네들도 영주고 요 기사들도 영주야. 땅이 자기가 땅을 단지 큰 영주와 작은 영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영주는 이제 그 장원의 지배자야. 아무튼 이 위에 주군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이 장원을 다스리는 거야. 거기서 내가 모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왕이자 판사이자 경찰이자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거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나한테 와서 내가 그걸 판결해주고, 판사도 되었다가 또 내가 아무튼 거기에 도둑도 있으면 내가 처벌하는 사람도 되었, 경찰도 되었다가 그 자기가 가진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영주였어. 그리고 아까 이제 농노는 자연농민과 농노는 자연농민과 그러니까 내 땅을 가지는 농민과 플러스 노예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장원 주민의 이제 대다수가 이 농노예요, 농노. 예, 농노고, 일단은 노예 성격은 아까 말한 이사를 못 가. 일단 그 영주의 이 그 땅 내에서 다른 땅으로나 그 밖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이사의 그런 이전의 자유가 없고, 결혼할 때 이제 자기의 신부를 영주한테 바쳐야 돼. 첫날 밤을 갖다 바치는 그런 어떤 이제 소약권 이런 것들은 노예 성격인 거다. 또 대신에 이게 그냥 자연농의 성격은 영주의 땅을 이제 경작을 이렇게 하고 세금은 내지만은 내 집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결혼도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자연농의 성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장원 내에서는 모든 게 다 이게 자급자족이 이루어졌어. 자급자족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자급자족. 그러니까 이 장원 땅 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거의 평생 동안 영주 땅에만 살지 밖으로는 못 나가봐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을 안에서만 영주의 보호 아래서만 지내는 거야. 거기서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또 거기 보면 아까 뭐 이제 주말 되면 교회 가서 거기 있는 그 영주 땅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뭐 예배 보고, 그리고 뭐 방앗간 영주의 방앗간에서 그걸 곡식을 찍거나 영주의 또 안에 대장간이나 그런 또 이 모든 공동시설에 가서 거기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다 하는 모든 게 다 그 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림 보면 이게 이제 방앗간과 교회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시설들이 있어요. 뭐 이게 빵을 굽는 그런 이게 그런 이 빵 굽는 곳도 있고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영주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마다 돈을 줘야 돼. 영주한테 사용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 돈 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다가 내가 이렇게 멋진 뭐 가만한 내 스스로 뭔가를 그냥 만들어서 쓰면 내가 돈 안 내도 되잖아. 그러면 영주한테 처벌을 받는 거야.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동시설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안 돼. 내가 뭐 세금 안 내려고 내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우리 집 내 집에다가 만들면 안 되고, 무조건 영주의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거기다가 세금을 이제 내야 됐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뭐 춘경지 뭐 뭐야 이게 무슨 글자야? 휴경지. 원래는 아무튼 이 장원에 땅이 있으면 원래 여기는 처음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이 수확량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수확이 시원치가 않아.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이제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거야. 농사를 계속 지으면 땅의 영양분이 빠져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개를 이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휴향지 같다. 휴양지. 저기 뭐냐면 춘경지는 봄에 농사 짓는 땅, 추경지는 가을에 농사 짓는 땅, 휴양지는 그냥 조금 쉬게 해주는 땅. 이렇게 이제 이게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 수확량도 확 올라오고 훨씬 더 이 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세 개로 나왔다 해서 그걸 삼포제라고 해요. 삼포제라는 게 있다. 이런 것도 있었다. 휴경지 다 비슷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로 그냥 휴경지라고 그랬다. 휴경지. 이 이제 경작을 휴식한다, 쉰다 이런 의미니까. 이제 이러한 한 번 더 이게 이걸 정리를 하면 일단은 중세의 봉건 우리가 봉건제도 또 언제 배웠나요? 봉건제도는 나라. 주나라 봉건제도가 있어요. 주나라 봉건제도 그죠? 기억력 좋아요. 즉 봉건제도라는 거는 뭐냐면 땅을 나눠준다는 말이 봉건제도야. 네. 땅을 나눠주는 걸 봉건제도고 그 나눠준 땅을 갖다가 그걸 받은 사람이 알아서 다스리는 게 제우. 봉건제도인 거야. 그냥. 제우. 근데 이제 이때하고 이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주나라 왕은 이 이제 그 땅을 나눠줄 때 누구한테 준다면 혈연 관계, 자기의 핏줄한테 주로 나눠 준 거예요. 네? 자기의 핏줄한테 주로 이제 나눠 주고 내가 땅을 주고 니네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대신 내한테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내가 부를 때 군사를 보내라. 이제 이런 거죠. 응? 이거는 계약 관계가 아니야. 그냥 왜냐면 야 내가 서로 한 핏줄인데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안 보내더라도 혹시 세금을 안 내거나 또는 왕이 불렀는데 군사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냥 이 그 관계가 이게 깨지는 게 아니었어. 그냥 그대로 그냥 유지돼 그냥. 그래갖고 다음에 그때 왜 안 보냈어? 보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넘어가는 건데 이 중세 봉건 제도는 역시나 이제 이 왕이 이 영주들 힘 있는 기사들이 영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알아서 다스리게 하고 이 땅을 받은 영주들은 즉 장원을 받은 영주들은 이게 왕한테 충성을 당하면서 왕이 원할 때 이제 군사도 보내고 세금도 납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철저한 계약 관계. 내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고 내 피가 안 섞이더라도 그냥 계약으로 그냥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봉건제도가 바로 중세 봉건제도라는 거죠. 주나라 봉건제도는 혈연 관계. 중세 봉건제도는 쌍무적 계약 관계.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가지 큰 차이. 그리고 이제 장원제라는 게 있었다. 이 땅을 갖다가 이 영주들이 땅을 이제 농노들한테 땅을 이 대신 경작하게 하고 영주들이 농노들을 보호해주고 농노들은 영주한테 세금과 노동력을 납부하는 이것도 일종의 그런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그런 계약 관계다. 그리고 이 농노는 자영농민과 노예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 노예의 성격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고 그리고 초약권, 즉 영주한테 자기 신부의 첫날밤을 바치는 아마 그런 내용은 교과서에 안 나올 거야 아마. 나와? 초약권도 나왔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노예의 성격이 있어.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영주의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그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조금 노예의 성격. 대신 내 집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내 애들을 낳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의 재산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영농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봉건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다? 노로만족이 공격을 해왔어. 이 바이킹 애들. 이 공격을 해와서 이런 봉건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제 바이킹들은 뭐냐면 바이킹 배들은 배가 바이킹 배가 이렇거든. 이렇게 그리고 딱 타면 여기 이제 한 명이 우리 보면 카누 있지 카누 긴 카누 있잖아. 긴 카누 같이 아주 좁아.
좁은 배야. 얘네들이 이제 막 해안가로 와서 이 막 해안에 있는 마을들을 막 약탈해 불 지르고 막 사람 죽이고 거기 있는 식량이나 막 재산 빼앗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서유럽 전체를 다 얘네들이 다 공격하는데 왜 어떻게 탈 수 있냐 그러면 이 배가 좁다 보니까 강을 따라서 올라가요. 강을 거슬러 가지고 쭉 올라가. 그러다가 강이 이제 끝나 막혀 배를 들고 하나 둘 산을 넘어갔다가 또 이제 뭐 이 물이 나와 배를 또 타고 또 노석을 가지고 또 다음 마을로 또 가서 공격해. 막 또 다 빼뜨려 버리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막 주변에서 이제 또 막 병사들 모아오면 또 빨리 또 배를 또 머리 이고 도망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 산을 넘고 이 배를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지나가지고 하니까 막 그냥 온 유럽을 다 휘젓고 다녀버린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이 서유럽을 벌벌벌벌 떨게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이킹이 약 한 200년 동안이나 이 서유럽의 그 약탈을 일삼았다고 해.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 당시에는 바이킹 하면 그냥 엄청나게 이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 이런 바이킹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쌍도끼 있잖아. 쌍도끼가 붕붕붕 휘두르고, 응? 그 토르 있지, 토르. 토르가 바로 이 노르만족의 신이야. 토르. 망치 들잖아. 망치. 붕붕붕붕. 이 토르가 이게 노르만족의 신이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네.